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될 것인가? 대만 해협을 둘러싼 지금 충돌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5년은 전 세계 군사경비 강화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은 지금 국유기업들의 디폴트 위기가 각 나라 주요 언론 그리고 저도 여러 번 방송에서 사실 중국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 이 상황이고요.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아 쇼입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당대표가 코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회에서는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될 것인가가 지금 가장 핫한 세계적 이슈입니다. 시진핑의 3연임이 세계적으로 관심받는 이유는 아마도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3연임이 확정된 이후로 대만 해협을 둘러싼 지금 충돌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대만 수복을 시진핑이 할 것인가?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유 기업의 지금 디폴트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시진핑이 3년임이 확정되며 지금 취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 등등을 굉장히 완화하면서 중국 경제가 다시 좋게 갈 수 있냐. 그래서 이런 디폴트 경제위기 위험이 상당부 완화될 수 있냐. 이것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와 그리고 투자자들이 관심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갖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시진핑이 최근 그 언론에서 지금 전쟁을 언급했다. 그래서 지금 양안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이런 언론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근데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시진핑이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9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7월 말일에 한번 주요 지휘관들을 대동하고 베이징에서 담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국 군대의 현대화, 군사력을 강화해라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외 언론에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마치 그 시진핑이 양안 정쟁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3년이 하면 5년씩 하거든요. 그러면 2027년 전까지는 대만을 지금 수복하는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인민해방군의 이런 현대화 군사 장비 기술력과 그리고 기동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 표현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지금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짚어드릴게요. 워낙 지금 많은 것이 다루고 있지만 저는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봅니다. 첫째,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만약에 시진핑이 정말 대만 수복에 나섰다 이러면 미국이 여기에 참전할 것인가 하거든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다시피 미국은 경비 측면이나 그리고 뭐 무기 등등 면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근데 군대는 파견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사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미국은 계속 군사 장비를 계속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미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는 아닌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면 참전할 것인가 이슈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상원에서 통과시키고 있는 대만 정책법이 있습니다. 타이완 Policy Act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상원에서 통과됐고 이제 하원을 거쳐서 내년에 바이든이 사인하면 정식 법으로 통과되는데요. 미중 간에는 무역 갈등 그리고 지금 기술 패권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대만 정책법이 통과되면 미국하고 중국 간에는 군사 갈등까지 일어납니다. 중국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중국은 34개 성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본토에 31개 성이 있고요.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4개 성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중국에서는 대만 수복을 국내 문제라고 규명을 해요. 중국 자체의 문제다. 마치 부부간 싸움 하듯이 우리 집안 문제인데 왜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는 국제 원칙에도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근데 대만 정책의 핵심은 대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대만의 군사 안보 이런 것까지 같이 보호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는 건 엄청난 지금 양국 대국 간의 큰 군사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미국 보고 내내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놓고 왜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르냐 이러는데, 이번에 그 미국 바이든도 말했고 바이든 정부에 있는 거의 안보 위원들도 말했고,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은 내용이 다르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그렇지만 여기에 꼭 대만이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는 우리는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표현을 해온 거고, 지금까지 애매모호한 정책을 실행한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대만 전쟁이 발생한다 이러면 전 세계는 어떤 의미냐면 전 세계는 스톱이 됩니다. 대만은 전 세계 파운드리의 80% 이상을 하거든요. 근데 대만에 전쟁이 일어났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우크라이나가 초토화되었잖아요. 만약에 대만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는 전 세계 반도체 대란이 일어난단 말이고요. 전쟁은 대만에서 일어나는데 중국, 미국, 한국 포함해서 일본 포함 전 세계가 스톱이 됩니다. 왜? 반도체 공급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참전할 명분을 마련하냐면, 미국은 이거는 국가안보와 관계된다고 명분을 마련할 거예요. 인터넷이 돌아가지 않고 모든 전자기기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국내법을 발동할 거예요. 이건 국가안보 문제다. 이렇게 규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가안보를 내세워서 참전의 명분을 마련할 거고요. 첫째, 미국은. 두 번째, 선진국도 유럽도 나토가 이미 중국을 적으로 규명했잖아요. 나토도 전 세계 안전을 위협한다.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 차원에서 참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의 핵심에 있는 대만이 전쟁에 들어간다는 건 전 세계가 멈춰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명분을 어떻게 갖고 가냐가 아주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이 또 러시아한테 너무 사실은 강경하게 지금 못 가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시진핑이 3연임하고 우리가 장기 연임은 빼더라도 세 번째까지 한다고 했을 때 2027년인데 앞으로 5년인데요. 경제가 따라주냐 이겁니다. 전쟁이라는 건 막대한 군사비를 동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국내 경제가 만약에 굉장히 안 좋아진다. 그리고 앞으로 5년에도 과거에 해온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에도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진다 이러면 지금 지방정부가 경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사경비를 어떻게 마련하냐 문제거든요. 막대한 군사경비를. 그래서 현실성이 크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앞으로 5년에 전쟁이 발생할 확률은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있습니다. 중국은 언제든지 대만을 수복할 군사 능력을 확보하는 데는 거침없이 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다른 이슈고요. 근데 그걸 수복할 능력에, 다시 말해서 미국에 대적할 군사력을 갖고 가는 거는 확실하게 준비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군사력 경쟁은 계속 고조화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5년은 군사 경비 강화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일어날 겁니다. 적어도 미국은 이런 준비를 할 거예요. 모두 최첨단 무기를 대만에 지금 차고 다 공급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으로 갖고 대만이 미국이 현장에 오지 않아도 충분히 대륙에 저항할 수 있는 군사 장비를 마련하도록 대만이 계속 군사 수출을 할 거고요. 중국은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가도록 군사에 대한 투자를 엄청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GDP의 지금 8% 이상을 군사 투자를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5년은 전 세계 군사경비 강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요즘에 K 방산업이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한국은 앞으로 군사 쪽에 굉장히 기회가 더 많아질 겁니다. 전쟁이라는 건 우리 인류에는 최악의 사태지만 또 어떤 나라들은 이 전쟁에서 또 일어서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군사산업은 앞으로 엄청 커질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시진핑이 전쟁을 하려고 해도 경제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지금 국유기업들의 디폴트 위기가 월가에서도 그렇고 뭐 각 나라 주요 언론 그리고 저도 여러 번 방송에서 사실 중국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중국은 경제를 말할 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기업들의 부채입니다. 제가 기업들의 부채를 데이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국유 기업인데요. 지금 국유 기업의 지금 부채가 어느 정도 왔냐? 일단 중국 기업들이 총 부채 잔액이 2021년 기준으로 180조 위안입니다. 이자율은 평균 이자율은 4.9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만 계산했을 때 지금 8.93조 위안을 이자만 내야 되고요. 원금을까지 합하면 60조, 그럼 합하면 68.9조 위안을 지금 매년 갚아야 됩니다. 68.9조 위안. 자, 근데 이익이 얼마냐냐? 중국 기업들이 이익이 얼마냐? 매출이 지금 말합니다. 127조 위안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중국이 지금 마진율이 산업별로 다른데요. 그냥 마진율이 높은 게 50%고요. 낮은 게 30%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매출이 127조니까 우리가 50으로 계산하면 이익이 50으로 합시다. 그럼 50으로 하면 이익이 63조가 되거든요. 그럼 앞에서 뭐라고 했죠? 원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갚아야 될 돈이 68.9조인데 지금 순이익이 63조 돼요. 무슨 말이죠?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원금과 이자를 매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 제가 사실 2015년에 중국발 금융위기라는 책도 썼고요.論文도 썼어요.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 중국발 금융위기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이게 계속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뭐 지금 7년이 지났는데 괜찮냐 이러는데 돈을 찍어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죠?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갚아야 되는 돈 못 갚았는데 왜 위기 안 나왔지? 돈을 찍은 거죠. 돈을 찍어서 기업들이 새로운 부채를 일으켜서 계속 이자만 갚아온 거죠. 그거 우리가 보통 폰지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익을 벌어서 갚는 것보다 새로운 부채로 과거 부채를 갚고 또 새로운 이자를 일으켜서, 왜냐하면 국유 기업들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저렴한 이자 공급을 정책적으로 해줍니다. 그냥 국유 기업은 은행들이 그냥 묻지도 말고 해줘요. 국유 기업은 국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새로운 부채로 낡은 부채를 갚고 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중국 경제 구조는 지금 기업의 부채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돈을 찍어 안 내면 돌아 못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지방정부 부채입니다. 지방정부 부채는 지금 중국에서 나온 통계와 글로벌의 통계 나온 게 조금 달라요. IMF의 데이터는 중국 지방성 채무가 60조 넘는다고 나와요. 61.3조. 근데 중국은 한 40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40조는 도시건설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방정부가 정부니까 도시건설회사라는 지방정부 회사를 만들어서 지방정부 회사를 통해서 지방은행에서 대출해 와서 지방정부의 길도 닦고 뭐 집도 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방 도시건설공사라고 하거든요. 얘네 부채가 40조 위안입니다. 얘네들이 지방도시건설과 40조 위안 부채가 있는데 이자가 4%에서 8%거든요. 이자 4%에서 8%인데 얘네 매년 갚아야 되는 이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매년 갚아야 이자만 2021년 기준으로 2.2조 위안입니다. 2.2조. 이자만 2.2조 계속 갚아야 되는데 지방정부에서 돈을 융자할 수 있는 규모가 제일 많아서 2.4조 위안입니다. 그럼 지금 2.2조를 갖고 나머지 돈이 2천억이잖아요. 이걸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방정부가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도 어떻게 했냐면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서 계속 이자만 갚아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랬냐면 이런 게 중국 지방정부가 2000년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 거의 20년 넘게 해왔는데 이미 2000년에 지방정부가 갚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새롭게 융자한 돈에서 60%를 다 이자만 갚는 데 쓰고 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방정부가 괜찮았던 게 지방정부가 주요 재정 수입이
이게 토지에서 오거든요. 토지 매각, 토지 임대, 토지 담보에서 와요. 지금 2020년 데이터로 보면은 토지 수입이 1.9조 위안이었거든요. 1.9조. 그러면 아까 융자할 수 있는 게 2.4조. 토지 수입이 1.9조, 우리 2조라고 합시다. 그럼 4.2조. 원래는 가지고 매년 한 2.2조를 갚았는데 지금 토지, 지방이 부동산이 경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럼 지금 1.9조라는 토지 수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융자만 해서 부채 이자만 갚더라고 지방정부가 헉헉헉 이래요. 그럼 중국의 GDP는 지방정부가 발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중국은 31개 성시가 지방정부가 자체의 GDP를 발전시키면서 온 겁니다. 중앙정부는 그냥 큰 것만 하거든요. 근데 지방정부가 재정 수입이 딸리다 보니까 지방 GDP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지방 경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지금 가장 큰 지금 어려움이 국유기업 측면에서 지방 채무 측면에서 이미 굉장히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 이 상황이고요. 부동산 리스크가 어느 정도 크냐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데이터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7월 16일까지 이미 전국에 걸쳐 200개 부동산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멈춰선 겁니다. 분양 대금을 냈는데 부동산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국에서 시위 일어나잖아요. 집을 못 받으니까 분양 대금 냈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관련되는 200개가 모으려면 관련되는 부동산 기업이 87개입니다. 주요 부동산 기업이 100개인데요. 그중 87개가 지금 집을 못 올린다는 건 뭐죠? 얘는 거의 파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되는 도시가 79개 도시예요. 79개 도시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분양 대금 내는데 부동산이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지금 부동산 위험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7월에 헝다가 터진 게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헝다만 해도 몇백 개 지금 부동산 분양하게 못 올라가서 지금 헝다가 중국에서 1대 기업이거든요, 부동산. 헝다 하나만 지금 집을 못 지어서 작년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파산한다는 왜 헝다가 괜찮아 보이는데 아닙니다. 중국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금 헝다한테 당장 해결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헝다가 지금 지방별로 이게 올릴 수 있는 집이 있냐? 자기네 돈을 못 올리니까 중국 공산당 정부가 지방 정부한테 내내 동네에 있는 헝다 부동산을 내내 자금으로 어떻게든 올려. 그래서 백성들한테 그 집을 어떻게 하나 제대로 교부해 이렇게 됐는데, 그게 지금 실제 보면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지방정부가 지금 좀 상하이나 좀 이런 괜찮은 도시는, 일선 도시는 그래도 재정인 여력이 있는데 나머지는 안 되거든요.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지금 연착륙이 되냐가 가장 큰 이슈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금리도 내리고 지주율도 내리고 하는데 과거 같은 부동산이 바로 먹혀졌어요. 요즘에 지금 부동산 세일 정책을 해요. 막 공무원들 보고 막 내 채 사라 이러고 막 집을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경제 정책 하는데도 지금 그 상황인 거 봐서는 굉장히 만약에 잘못 넘어가면 위기가 오는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리잖아요. 근데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경제가 만약에 이게 통 무너지면, 워낙 지금 미국 연준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당장 경착륙이 생겼는데 받쳐줘야 되는 중국 경제가 못 봐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연준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빅스텝 하다가 전 세계를 2008년 위기로 다시 한번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 온다라는 거는 우리 2008년 경험했잖아요. 주가가 대폭락하고 모든 금융 가격이 다 대폭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공부를 많이 하세요, 지금. 그래서 대폭락할 때 인생에 한 번은 걸만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세요. 그때는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네. 그래서요, 그 3년임 하게 되면 사실은 기대도 있습니다. 기대가 뭐냐면, 사실 시진핑은 처음으로 선거로 당선된 분이세요. 그 전까지는 지정이 됐거든요. 니 해라. 근데 처음으로 당내에서 민주선거로 선거가 됐으니까 당내에서 입지 강화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첫 임기에는
이 시진핑이 말이 잘 안 먹힐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기에 거쳐서 좀 입지를 강화했고, 그럼 3년이면 확실히 강화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 우리가 기대하는 바죠. 이제는 입지를 단단하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경제 건설, 그리고 시진핑이 말하는 중국몽, 그리고 공동부유, 여기에 집중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6억 명이라는 그 월 소득이 지금 18만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소외된 계층의 소득을 올려주면 중국이 잠재된 소비력이 팍 터질 거 아니에요. 부자들은 돈을 이제는 안 써요. 쓸 거 다 썼잖아요. 근데 그 6억 명이라는 소득이 2배수로 올라가면 소비가 2배수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대할 만은 합니다.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런 기도를 해봐야죠. 사실 그런 정치를 하길래요. 네. 앞에서 중국의 대만 전쟁 위기와 그리고 중국의 구기업 위기, 경제 위기, 부동산 위기 다뤄봤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요. 시진핑이 3년임을 앞두고 과연 앞으로 중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중국 외교부의 여기 광주의 총영사님을 모셨습니다. 장천강 영사님을 모셔서 시진핑이 3년임을 앞두고 돌아가는 중국 정치 이슈들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이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셨고요. 등소평은 중국의 계획개방을 이끌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오고 있고요. 주로 중국몽과 공동부유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해왔습니다.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4 전국 대표대회가 열리고요. 여기에서 가장 지금 주목받는 이슈가 시진핑이 3연임이 확정될 것인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보고 있지만 또 다른 변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내부에서 어떻게 정치가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진핑이 3연임이 진짜 가능한지 그리고 확정될 경우에 미래의 중국은 어떤 중국으로 갈 것인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요. 아주 특별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장천강 광주 중국 총영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장천강 중국 중광주 총영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셔는 전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은 못 보셨죠?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그 자리인 것 같은데요. 근데 가장 또 이쪽을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셨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궁금한 거 질문하겠는데요. 시진핑 3연임이 이번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 당대표에서 진짜 확정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제가 논리정연하게 네.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팩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중국은 사실 그 권력 구조 얘기한다면 먼저 네. 당, 네. 그 다음에 국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네. 당대회에서 먼저 추천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해에 전인대 회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국가주석의 연임과 관련해서 2018년 3월 달에 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네. 이미 헌법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수정안에 따르면은 원래 헌법의 제3장 국가기구에서 제79조 제3항에서 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번 임기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기의 임기와 같다. 연속적으로 임기는 2번 넘지는 못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수정할 때 연속 임기는 2번 넘지 못한다 삭제했습니다. 네. 왜 했는가 하면은 네. 그때는 사실은 헌법 수정도 네. 아주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서면으로 복고도 118개, 또 이런 한 수정 의견도 230조 받았는데
또 중국 공산당도 당외 인사하고 네. 협의를 했는데 당외 인사한테서도 한 소면 발언도 10개 받았습니다. 네. 또 그때 당시에 그 짱더지ang 그 네. 전인회 위원장께서 4번이나 그 좌담회를 했는데 또 52개의 그 서면 자료를 받았습니다. 네. 회의할 때 수정과 관련해서 전에 그러한 당대회에서 당의 그 18기 7차 전원회의하고 네. 19차 당대회 기간에 네. 여러 의견이 제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당장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충석이 네. 당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대해서 네. 임기가 그 없는 임기가 거죠. 없는 걸로 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 이 헌법이 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만 임기가 있으니까. 네. 두번 못한다 그런 오케이.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 수정해서 하면은 아. 석헌형 동지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를 예. 수호하는 데 유리하고 당의 집중 통일 인도하는 데도 좋고 또 중국의 국가의 그 인도 체제를 강화하고 완벽히 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잠깐 우리 시청자들한테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 그 당장에는 총서기와 공산당 총서기와 중국 공산당 군사위원회 주석은 임기가 없습니다. 그죠? 예, 네. 예. 근데 국가 주석은 임기가 원래는 2번까지인데 그걸 없애야 사실은 보통 이거 한 분이 하시잖아요. 당 총서기, 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국가 주석을 한 분이 하시니까 우리 청용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 2번의 그 임기를 없앰으로써 가택이 된 거죠. 다 임기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려면 시진핑 지금 주석이 권위를 좀 더 집중적으로 통일 용도로 할 수 있도록 편한 정치 환경을 마련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임기는 네. 2번 못한다는 그 규정은 네. 그 헌법은 1982년에 헌법 수정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죠. 예, 그 전에는 예. 없었는데 82년 왜 이런 거 네. 만드는가 하면 네. 우리는 그때 상황 돌아가서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개혁개방 초기에 중국의 지도자들은 다 혁명 1세대입니다. 덩석핑 그 선생님도 그때 당시 70대 초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나라를 개혁 개방 이끄는데 이게 젊은 간부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국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중국의 기본적으로 노장청 3결합의 정치입니다. 네. 말하자면 노세대 있고 그렇죠. 56년 그렇죠. 50대 60대 예. 장년층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40대의 청년층이 네, 있고. 그런 젊은 예. 층도 있는데 아. 그래서 이러한 노 간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서평 그 선생님께서 그 하나 아이디어 냈습니다. 중앙 거무위원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거무위원회 주임 네. 그 리더를 하고 이러한 혁명 1세대 거의 다 거기에 망라시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게 젊은 세대의 60대, 50대 그런 네, 그렇죠. 간부들을 많이 기용했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이러한 법적으로 네.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헌법을 수정해서 2번 임기 못한다는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찰하게 되면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지금은 우리 세계적으로 고찰하게 되면 시주서님의 그 나이는 지금 69세입니다. 네. 한국 나이로 69세죠. 예. 아니 53년생이고 53년생. 네, 네. 만 69세인데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예. 미국 대통령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70. 79세죠. 그렇죠. 예. 또 뭐 푸지 대통령은 한 살 위죠. 젊으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로 비교하면은 정말 이게 한참 일하는 데입니다. 네. 또 시주석의 경우는 네. 중국의 모든 그 간부의 단계 다 거쳤어요. 성산대 대장부터 시작해서 한국 치면은 부군수, 그다음에 부시장, 시장, 부성장, 성장, 성당석이 거의
단계마다 다 했습니다. 네. 이게 40년, 50년 거의 다 검증된 인물이고 네. 정말 인민의 수령이라는 거 우리 중국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82년에 헌법 수정할 때는 개혁개방 초기였고 그리고 젊은 층을 등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는 이런 임기 2년이라는 규정이 필요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지금의 시대적 배경에서는 급격하게 변하는 글로벌 국제 정세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검증된 리더가 필요한데 시진핑 주석은 아주 저 기층부터 위에까지 모든 이걸 다 거친 검증된 정치적 용도자라시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번 어쨌든 20대에서는 관료대라면 원래는 10년씩 해왔으니까 원래는 새로운 당서기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우리 정용사님 말씀을 따르면 3년이면 거의 확정된다고 봐도 무난하다는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네. 예, 네. 그런 거죠. 예. 당대회에서 예. 주로 예. 당의 그 지도부 선출하는 기구고 네.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아마 정치국 위원 그렇죠. 25명 25명. 선출하게 되고 네. 또 그 중에서 또 7명 상무위원. 상무위원 네. 그다음에 또 충속위로 선출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그 당의 군사위원회 주석 같이 하는 거니까. 되고 예. 또 다음에는 이 전인대 회의 네. 통해서 또 국가 주석으로 이렇게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 없나요? 그 25명 200명 중앙위원 이렇게 거수기로 해서 선출하잖아요. 이렇게 선출할 때 시진핑 그 주석을 안 찍을 확률은 없나요? 아, 그건 완전히 거의 현장에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우리는 사전에 예. 이미 그 작년에 19기 6차 회의에서 예. 세 번째 역사적 결의를 그렇죠. 채택했습니다. 예. 이 중국 공산당의 역사 중에서 100년 역사 중에서 세 번에 걸쳐서 당내 역사 관련된 결의를 채택했는데 네. 첫 번째는 1945년 네. 그때 당의 7차 당대회의 전에 그 항일 전쟁 승리 앞두고 예. 주로 모택동 동지를 중국 공산당의 수령으로 네. 모택동 사상을 공산당의 지도 사상으로 그러한 지위를 확정해서 당의 그 확고한 그런 지도부가 확정된 후에 중국은 항일 전쟁도 승리를 하고 또 네. 그 중국의 그 국민당과의 그 내전에서도 우리는 조국 해방을 했고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네. 중국 인민을 그 일어서게 만들었다고.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혁명 1세대의 그 네. 첫 번째 역사적인 결의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결의가 네. 결의가 그 개혁 개방 초기에 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978년 네. 중국의 그 11기 예, 3차 전쟁회의 예. 후에 개혁 개방 시작을 했는데 이 두 번째 역사 결의는 바로 1981년에 그 채택이 됐는데 주로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모택동에 대한 평가, 역사적인 평가 3:7 네. 그런 비율로 하고 또 모택동 사상을 영원히 우리 당의 지도 사상으로 확정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민심을 당의 당심을 당겨시켜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개혁 개방으로 가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우리 그 후에 지난 40년간의 그 개혁 개방을 네.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했습니다. 10년 전에 네. 그 2012년부터 그 시진핑 시대에 네. 들어와서는 네. 원래 우리가 개혁 개방은 이미 그 아주 어려운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그 시진핑 총석이 영도하에 옛날에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어려운 과제들 해결을 했고 또 하려 했던 그런 큰 일도 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의 그런 지지를 많이 받아서 두 개의 그 확립을 했습니다. 네. 시진핑 동지를 우리 아. 중국 공산당의 핵심, 네. 당중앙의 핵심, 네. 시진핑 신시대 중국 사회주의 사상을 중국 공산당의 지도 사상으로 이렇게 두 가지 확립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네. 이러한
중국을 이끄는 아주 또 네. 중요한 역사적인 시기에 역사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미 첫 번째 배년 목표 실현했습니다. 말하자면 작년에 중국共产당 창건 100주년 때에 네. 우리는 전면적인 석항 사회를 건설 완성했고 네. 중국에서 절대 빈곤 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배년 목표고 두 번째 배년 목표는 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0주년 때 네. 2049년에 9년. 예. 우리 중국의 그 부강한 네. 현대화 국가 건설 완성 그런 목표를 향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오케이. 아,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 3차 역사 계리에서 시진핑 주석을 당 중앙의 핵심으로 이미 역사 계리를 내렸고 또 시진핑 동지의 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 중요한 헌법의 중요한 사상으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20대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3년이 뭐 안 되거나 이런 이슈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3년임이 됐다고 어쨌든 우리가 보고요. 앞으로 그 3연임 시대에 시 주석이 뭐 이 정책 방향성 그리고 중국 경제라든가 중국 정치를 미래 계획 개방 측면 혹은 중국이란 나라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갈지 이런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년임 시대에 열렸다고 우리가 보고요. 네. 네. 사실 이런 앞으로의 고찰 네. 그런 전망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죠. 고찰하면은 다 네. 이게 명백한 그런 비전 그림이 그렇죠. 나옵니다. 네.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중국은 시진핑 총書기의 지도하에 네. 우리는 이미 그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총체적 포치하고 전략적인 포치를 했습니다. 총체적 포치라고 하면은 네. 말하자면 중국의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네. 사회 건설, 생태 문명 건설 네. 이 5가지 네, 무명 건설. 네. 이런 다 이념을 제시하고 네. 또 실제 행동으로 네. 하고 있고 또 전략적인 포치는 4개 전면이라고 하는데 네. 말하자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 건설, 네. 심화 개혁에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네. 또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네. 것, 의법치국,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전면적으로 당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는 이 4개 전면 이게 다 있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대외적으로도 협력, 위인 위주로 하는 네. 이게 신인 국제 관계의 구축, 오케이. 또 네. 인류文明 공동체 구축 이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또 실제 그런 행동으로 또 1대1로 네. 그는 제기도 했습니다. 네. 아, 그러면 대외 협력 쪽 잠깐 여기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요. 어쨌든 시진핑 시대는 신흥 국제관계, 새로운 국제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게 가장 주 롤린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위인하는 인류 문명의 부강을 해서 서로 위인하는 관계를 신흥의 국제관계, 특히 미국하고는 신흥의 대국관계 만들어 가자라는 게 주요 로선인 같은데요. 최근에 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 양안 문제를 둘러싸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서방 세계에서는 시진핑이 3년임이 되면 뭐 대만 수복에 나설 거다. 그래서 이 전쟁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다. 뭐 이런 언론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먼저 대만 네. 문제에 네.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만 문제는 사실 대만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다 중국의 영토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역사책에도 나왔고 네. 1895년에는 그 청일전쟁 때 네. 그 일본 패했으니까 청나라가 네. 50년 활용해서 이렇게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45년에 가이로 선전도 그렇고 포츠탄 공고도 그렇고 네. 다 이 대만은 이 중국을 영토의 일부분 전후에 그 중국에 반환해야 된다는 네. 것도 있고 또 일본이 이러한 영토를 이거 다 반환해야 되는 네. 이 포츠탄 공고 지켜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의무 네. 지닌다는 그런 규정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45년 8.15 그 공보 후에 다 수복을 했습니다. 네.
대만 문제에 그 후에 나온 거는 이 중국 국국 내전 네. 그 사물이고 그렇게 그 남아 있었는데, 근데 1971년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위원회 합법적 지위를 회복한 후에는 중화인민공화국만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거 위원회에서 네. 인정하고, 대만이 공식 표시할 때 위원회에서 중국 대만성 이렇게 했습니다. 표시 네, 했죠. 타이완 네. province of China 그렇죠. 이렇게 네.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는 1972년 이 중미 수교 관계 개선, 그다음에 79년 수교되는데 네. 수교하는 공동성명에서도 미국이 하나의 중국 이런 거 인정하고 네.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거 다 인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우리 1992년 수교 때 네. 이렇게 그 한국의 그 수교 공동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교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미국은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지 않고 네. 그 자기가 서열 3위의 그 정부 인사가 펠로시가 네. 대만을 방문해서 자기가 정책을 바꿨지 우리가 그 현상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 문제의 그런 발생은 중국은 약속 국가 그렇게 그때는 이 자기의 땅을 잃었고, 네. 근데 중국은 이미 세계의 제2의 경제 대국이 네. 되었고 모든 면에서 중화 국력이 커졌는데 네. 또 중국 사람들의 그런 민족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그 통일해야 된다. 네. 이런 그 의지가 있습니다. 어. 또 우리 군대에도 그런 의지와 능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이게 평화적인 통일입니다. 네. 우리가 뭐 무력 불사용 이게 약속 못한 거는 이게 다 대만 독립 세력이 발표할 때, 뭐 독립을 하겠다 네. 할 때, 또 네. 외부 세력이 개입할 때 우리도 나라를 통일하는 그러한 국내법, 국제법의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전망해 보면 중국은 언제 이렇게 평화적 통일, 민주적 대만과 이룰 수 있다고 한번 전망해 보면 대충 언제 가능할까요? 그거는 사실 네. 군사하고 정치만 빼고는 거의 다 통일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은 사실 네. 그 숫자가 있는데, 그 대만이 지금 그 우리 대륙 본토와의 그런 교류는 네. 뭐 매해 그 무역을 통해서 뭐 수백억 그 흑자를 보고 있고, 네. 또 서로 대학생도 그렇게 상대 보내서 그 취학을 하고 있고, 또 인적 교류도 대단히 그 뭐 수백만 명씩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치하고 군사만 빼면 거의 다 통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정치하고 군사는 사실 이렇게 뭐 맨날 긴장하게 왔지만 경제적으로는 완전 통일을 이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또 대만의 배우 연예인들이 다 예. 여기 본토에 와서 뭐 네. 하고 돈 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때 굉장히 그 대만 스타들을 되게 좋아했고요. 네, 예.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금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국 내 정치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좀 긴장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술리지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외곽에서는 중국 정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건지 이러한 데 대한 역사적 어쨌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에서 뭐 정치 민주화가 국민들이 또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중국의 미래 이런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외부에서 네. 볼 때는 아마 네. 다 이게 서방의 그 삼권 분립의 입장에서 중국을 네. 고찰하는데, 네. 사실은 중국도 그 중국식의 그 민주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 선거 민주도 있고 네. 협상 민주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절차 민주도 있고 또 실질적인 민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 과정의 이미 민주주의입니다. 말하자면 그 민주라는 게 뭐
선거할 때 예. 뭐 선거 뭐 거기 투표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의사 결정할 때 진짜 그 선거권을 가지고 주민이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 자기 역할이 정말 제대로 보장되느냐 우리는 그것도 따집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거는 중국에서 이미 선거 민주 외에도 협상 민주 합니다. 네. 협상 민주라는 거는 중국은 8개의 그 민주당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라는 예. 전국적인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네. 그 기구에서는 주로 공산당 아닌 네. 그 여러 당파 있지 않습니까? 또 무당파인 사람도 또 중국의 개혁 개방한 후에 여러 사회 계층의 대표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그런 기구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협상민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민주는 두 가지네요. 인민민주주의와 정치 협상민주주의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 기층에 있잖아요. 네. 아주 이런 밑에서 간부를 선출할 때 네. 보통 어떻게 하나요? 중국에서 네. 지금 네. 마을에서 네. 행정촌에서 네. 한국시면 이장 선거라든 네. 직접 선거합니다. 농촌 네, 분들이 농촌에서. 오셔서 네. 거수기로 네. 우리 간부를 직접 선거하는 거죠. 네, 그 네. 간부는 꼭 공산당원이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공산당원의 경우는 제일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산당원은 다 이상과 신념이 있고 또 재주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러면 말하자면 다 그 공심을 가지고 네. 인민을 위해서 네. 봉사하는 정신이 있어서 네. 그렇게 하는데 중국은 워낙 크기 때문에 2,800개 현이 있고 네. 그 아래도 행정촌도 뭐 수십 네. 만 개 있어요. 예. 근데 또 그런 그 발전 수준 또 실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옛날 이 홍콩의 그 삼마회처럼 네. 이게 그런 기구도 있어요. 그 마을에서. 그래서 마을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직접 선거할 때도 이게 당의 지도가 없으면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현에서 자기 농촌 뭐 이런 네. 데서 마을에서 직접 선거해서 자기 간부를 선출하고 네. 그런 간부들이 또 그 위에 올라가서 모여서 또 뭐 시의 네. 간부를 선출하고 네. 또 시의 간부가 다시 성에 올라와서 뭐 이렇게 뭐 간부를 선출하면서 이렇게 층층층층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중앙 간부까지 선출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죠. 중국의 뭐 최소 뭐 전국인민 대표대회도 좋고 공산당 대표도 좋고 그러니까 중국을 리더하는 이런 간부층이 가장 기층의 직접 선거부터 시작해서 위로 가면서 간접 선거로 가면서 이렇게 선출되는 과정인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네. 중국은 개혁 개방도 점진적으로 네. 하고 있고 네. 이때 선거도 예. 직접 선거도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기층 단위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데 네. 정말 이게 발전의 단계에 올라와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돼야 네. 제대로 그런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 야간에는 우리 당에서 직접 대학생을 마을의 행정촌에다가 일석이 네. 보내줘요. 네. 보내서 그 고향에서 네. 거의 다 일을 하고 다 신뢰를 받고 또 이 대학생으로서 사실 뭐 맨날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나라 사정 모르니까 그렇죠. 실제 기층에 내려가서 우리가 일반 백성들이 필요한 게 뭔가 그렇죠. 알아보고 그다음에 실제 3년, 5년 통해서 이런 우리는 또 빈곤 퇴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수십만 명의 일석이 지금 마을에 내려가서 농촌 내 그런 빈곤 퇴치에 이런 도와주고 업적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난 7년간 우리 1억 명의 빈곤 퇴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보통 뭐 어느 현에 있는 농촌 대학생이 뭐 북경대 나왔어요. 네, 근데 이 북경대 인재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공산당 제일 서기로 하는 공산당 서기로 하면서 자기네 그 농촌을 부유의 길로 이끄는 역할을 과거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해왔네요. 빈곤 퇴치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생 인재들이 지금 네. 가장 기층에 투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온 게
중국이 어쩌면 빈곤 터치 성공의 하나의 비결인 거네요. 예, 작년에 제가 네. 우리 100주년 때 우리 네. 빈곤 퇴치 관련 네. 사진 전시회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아주 많은 여러 측면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한 명은 우리 광서 장덕자치구의 네. 한 여성 당원인데 네. 베이징에서 베이징 사범대인가 석사하고 네. 다시 고향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을에서 일석이 하면서 이 마을에 그러한 빈곤 퇴치하는 데도 좋고 또 이게 정신문명 건설도 좋고 이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죠. 대학생들이 인터넷도 익숙하고 새로운 기술도 익숙하고 하니까 현장에 가서 네. 그 농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금의 뭐 인터넷 플러스 같은 걸 해가지고 농촌에 이런 디지털화도 이끌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그렇죠. 네.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협상정치 민주잖아요. 8개 정당이 있고 거기 대표들이 모여서 매년 3월에 회의를 하는 걸 정치협상회의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정치협상회의 그 대표들은 어떻게 뽑나요? 거기. 정치협상회의는 네. 주로 우리 네. 민주당파에서 네. 자기의 그런 대표하는 그런 수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네. 자기의 절차 이래는 직접 선거 아니고 간접 선거입니다. 아. 자기가 여러 후보자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 중에서 한 명 3대 1이나 이런 식으로 뽑는 겁니다. 후보를 조금 더 많이 줘가지고 거기서 진짜 후보를 뽑는 형태로 거기도 그럼 간접선거 형태로 진행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 사무위원장 리잔쇼 그분이 지금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 지금 바라는 5가지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 같은데요. 하나는 편중된 대미 관계, 그리고 사드 설치 문제, 그리고 칩4, 미국의 칩4, 그리고 타이완의 개입 반대, 그리고 미국의 패권주의에 너무 변심하지 말라, 뭐 이런 입장을 전달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미래 한중 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진핑 3년임의 시대가 열리면 앞으로 한중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고,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 어떤 전략적 스탠스를 취하는 게 가장 한국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네. 지난 30년간의 중한 관계의 발전 역사를 보면은 네. 우리는 사실 동반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중국을 한국에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우리는 개혁 개방 성공해서 세계의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또 1인당도 한 12,000달러 네. 달성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거대한 시장 활용해서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됐고 또 35,000달러 그렇게 1인당 획득했고 또 한류 또 세계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돌이켜 보면 우리는 경험을 정리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바로 우리는 시대의 흐름, 네. 대세를 잘 파악해서 또 상대방 존중하고 네. 또 협력, 윈윈, 네. 또 개방, 또 상대방의 그런 관심사 배려해주는 이런 네.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세계는 아주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시기에 있습니다. 네. 또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은 수백 년 미중 이후의 대변국 시대에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대를 잘 파악해서 수백 년 미중 이후의 대변국이라고 하면은 네. 이미 세계는 동성서강, 말하면 네. 동족나라는 오르고 네. 서조나라는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남성 북강, 네. 남성은 주로 개도국은 지금 올라가고 네. 선진국 내려가는 그런 네. 추세입니다. 네. 그건 잘 파악을 해야지 네. 시대의 그런 발전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를 잘 파악해서 네. 한국은 저도 이전에 말씀 다 드렸지만 거래 사업에 새우등 터진다. 그건 옛날이고 네. 한국은 이미 성장만큼 중진국 됐습니다. 네. 자기의 국익을 당당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실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특히 외교,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 전략적인 자주를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동강서하, 그러니까 동성시장, 그러니까 동성서강. 네, 동쪽이 강해지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서쪽이 이제는 여러 면으로 우리 동쪽의 시대가 오고 있는 데서 한국은 굉장히 성장한 선진국 국가로서 전략적인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되는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바로 이게 한국분이 네. 중국하고 네. 이게 사실 아주 우리 중화 양국은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원민 공동체입니다. 네. 지난 수천 년 동안 같이 교류하고 또 한자, 유교, 불교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을 이어주는 그런 유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바탕으로 해서 중국은 지금 14억 인구, 4억 명의 중산층이 형성되어 있고 네. 한국은 앞으로의 그런 방향은 이미 선진국이 되었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구조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네. 자주적으로 통일할 것인가 네. 그게 자기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그런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을 볼 때 중국은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 파트너인가, 네. 적인가 예. 이게 먼저 판단이 서야 앞으로 중한 관계 어떻게 할 건가 자기가 스스로 그런 지혜가 네. 나오게 됩니다. 네. 아이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소중한 분을 모셔서 중국에서 돌아가는 정치 상황 그리고 한중 간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에 남는 거는 사실 중국의 이 정치 군사적인 대만 수복의 이슈가 있는 것처럼 한국도 남북 통일의 문제가 있는데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 같아요. 자주적 통일. 그래서 사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게 더 크고 사실 중국은 적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이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해석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신 우리 정 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